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고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 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흐트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이 외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요.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요.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마치 백년후를 내다보듯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혜석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27년이었는데요. 그녀의 남편이 세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우영은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국 단둥에 파견돼 있었죠. 중국 단둥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공로로 세계 여행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부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혜석의 상황이요. 이남 일녀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31살에 남편을 따라 세계여행을 간다? 쉬운 일은 아니죠. 주변에서 다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혜석은요. 기운 있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칼날 같은 때 떠나야지 늙어서 내 꼴 남 구경시키러 다니겠는가 하면서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행사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그녀는 남편과 세계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무려 1년 8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10여 개국을 다니면서 수십 개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 그녀를 가장 매료시켰던 도시가 어디일까요? 나혜석이 서양 화가잖아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 매료되어서 그곳에서 약 6개월을 머물면서 그림 공부를 합니다. 파리에 있을 때의 나혜석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세계여행을 떠날 때 헤어스타일도 단발로 잘랐죠. 그리고 프랑스 곳곳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리의 풍경들을 담았죠. 프랑스에는 그 당시 이름난 화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상파 화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야수파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녀의 화풍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색채가 강하고 힘 있어지기 시작했고 또 한편 밝아지기도 했죠. 그녀의 자화상과 남편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정말 서양화에 눈이 떠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헛일을 한 것 같아요. 헛그림을 그린 듯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1년 8개월의 세계 여행을 돌고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 여행길에 넷째 아이를 가졌거든요. 돌아와서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 세계 여행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세계 여행은 행운이기도 하지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나혜석의 또 다른 이야기는 경성 스캔들 이혼 고백서입니다. 그녀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1931년 그녀의 남편은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혜석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림을 공부하겠다고 6개월을 머물 때 남편 김우영은 법을 공부하겠다고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서 김우영이 그 당시 프랑스의 파리에 와 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 민족 대표이기도 한 최린에게 자신의 부인을 좀 부탁한다라고 소개를 시켜줬던 거죠. 여기에 있는 이가 최린입니다. 그런데 나혜석이 그만 최린과 사랑에 빠져버렸던 거죠. 최린은
3.1 만세운동의 33인의 천도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나 봅니다.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이 나혜석보다 무려 10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리는 무려 18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최린과 사랑에 빠졌던 거죠. 두 사람이 대화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최린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남편 김우영이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그리고 또 1년 8개월간 세계여행을 다녀오면서 지방 경제가 좀 악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나혜석이 하소연하는 편지를 최린에게 보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남편 김우영의 귀에 들어가 버렸고 결국 두 사람의 불륜이 김우영의 귀에 들어가 버렸던 거죠. 김우영은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나혜석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4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혜석은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혜석은 불륜을 저지르긴 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잘못을 한다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서양에서는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도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혜석은 그게 부부간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혜석의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최린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더 두터워질 거라고 믿었사외다. 서양의 남녀 부부들 사이에는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고 진보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될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서양의 진보된 사람들은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나 부인 외에 사람들과 바람을 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그녀는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남편을 설득하려고 남편을 찾아가서 매달려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찾아갔을 때 남편의 방문 앞에서 남편 역시 외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외도가 먼저인지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간통죄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당연히 남자가 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나혜석은 양육권도 빼앗긴 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야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녀는 여러 가지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육권도 빼앗기고 이혼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야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론이고 특히 자신과 바람을 피웠던 자신과 외도를 했던 최리는 더 당당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최리는 이 시기 1930년대부터 친일파로 변절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 과정을 모두 이렇게 글로 실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이혼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디다. 그리고 또 이혼 고백서에서는 이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고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 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흐트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이 외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요.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요.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마치 백년 후를 내다보듯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 특히 남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맞선 글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최린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했던 거죠. 무려 12,000원이었습니다. 12,000원이면 수억에 달하는 위자료죠. 지금도 위자료는 수억씩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린을 향하여 수억의 위자료 청구를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나혜석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굉장히 큰 또 다른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신문마다 기사를 실었죠.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원고인 여류화가 나혜석이 자신의 정조를 유린했다는 이유로 최린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소송에 최린 역시도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게 될 테고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 꽤나 명성이 있던 최린이었기 때문에 나혜석의 이런 소송에 최린이 기사를 못 실게 하고 방해를 하고 하는 통에 이 소송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최린으로부터 위자료 2,000원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죠. 원했던 위자료를 다 받지 못했지만 나혜석이 이를 통해서 최린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 이혼 고백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혼을 한 것이 뭐 자랑이라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 뭐가 그리 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지탄하는, 비판하는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나이다. 죽는 일은 십사회다. 한번 결심만 하면 뒤는 극락위에다. 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이 있는 것 같사회다. 없는 길을 찾는 것이 내 힘이요. 없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내 힘이었나이다. 그렇게 그녀는 사회적인 지탄에도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사회적인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파격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다. 여성의 정조는 여성의 선택이다. 자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100년 전의 발언으로는 엄청난 파격 그 자체인 거죠. 이런 그녀의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고백서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녀는 우애 결혼 혹은 시험 결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었습니다. 우애 결혼. 일본에는 최근 룸메이트 같은 결혼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결혼. 쉽게 얘기하면 혼전 동거겠죠, 그렇죠? 이런 제안을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이혼의 비극은 여성 해방으로 예방해야 되고 시험 결혼이 필요합니다. 혼전 동거를 해보면 이혼의 비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하는 목적은 한 명의 지아비 혹은 아내를 얻는 데 있겠지요. 자녀는 그 부산물에 불과한 것인 줄 압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죠.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죠. 그렇게 그녀는 사회적인 지탄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격적인 글들을 발표하고 또 한편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프랑스 유학에서 봤던 파리 클리니 박물관의 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작품은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특선이라는 큰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화가로서 반드시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1933년에 선주교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수원의 서호를 그린 작품이죠. 그리고 환영전의 작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불안한 듯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작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무휘라는 작품입니다. 그 당시의 그림으로는 꽤나 파격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고 드디어 1935년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의전 인식. 네, 그녀에게 쏟아진 많은 비판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외면하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작품 활동을 하던 작업실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녀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지만 사실 지금 남겨진 작품들은 몇 점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런 파격적인 글들 때문에 그녀의 작품까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꽃은 지더라도 또 새로운 봄이 올 터이지. 그것이 기다리는 불가사의가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까? 그날을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린다. 라고요.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선 사람들의 시선은, 비판은 좀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몸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요.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입까지 돌아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킨슨병에 걸렸던 거죠. 그녀는 그럼에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절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었던 작은 오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러던 중 첫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찾아갈 수 없었고 시댁에서도 그녀를 자식들과 만나게 해주지 않았고 자식들 역시도 어머니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1948년 요양원에서 나와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식은 1949년 관보에 실렸습니다. 행여병자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지 몇 달 만에서야 발견되었던 거죠. 그녀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남겼던 글입니다. 사남매의 아이들아, 애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 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애미는 과도기의 성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이였더라. 후일 외교관이 되어 파리에 오거든 네 어미 묘를 찾아 꽃 한 송이 꽂아다오. 그녀는 더 이상 조선 땅에 머물 수 없었죠. 그래서 파리로 가려고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결국 프랑스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나혜석은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기도 하고요. 한국 최초의 여성 세계 여행가이기도 합니다. 한국 최초의 이혼 여성이기도 하고요.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긴 파격적인 시를 보겠습니다. 인형의 집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자. 나혜석은 이런 시를 지었지만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세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메아리는 100년 후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엑셀이혼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반반 힘을 합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또 결혼을 해서는 엑셀이혼이라는 게 신랑과 신부가 똑같이 일을 분담한다는 거죠. 가정경제의 비율도 똑같이 분담을 하고 가사도 똑같이 분담을 하고 그걸 조금 더 양쪽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똑같이 하겠다고 엑셀을 작업한다는 거죠. 결국 그 때문에 잦은 트러블이 생기고 엑셀 이혼이란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부들 집값에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조금씩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7%가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나혜석으로부터 100년 후 지금은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 부분에서는 차별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큰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는 신분제 사회의 잔재로 인한 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죠. 요즘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 바뀌었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지만 다양한 양상의 약자들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혜석은 100년 전 문제적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녀는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삶이 걸작이고 싶어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혜석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